네, 프랑크 왕국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부교재에서 선생님이 이 카롤루스 마르텔부터 시작하는 요 왕조하고 클로비스네 왕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로베우스 왕조하고 그 다음에 카롤루스 왕조를 좀 구분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선생님 외울 때 선생님도 이렇게 외웠었는데 앞 글자를 따서 클, 카, 피, 카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업적이 좀 다 다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사람이 피핀하고 카롤루스 대제이죠. 자, 이어서 프랑크 왕국 분열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유럽의 이제 사회가 형성되는 모습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일단은 봉건 사회는 중국 사회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봉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임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와 아래로 계약을 이렇게 맺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땅을,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충성을 이렇게 세트로 맺게 되는 체결하는 관계를 우리가 쌍무적 재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쌍무적의 쌍은요, 쌍둥이 할 때 그 쌍이 되겠죠. 그래서 쌍으로라는 거는 양방향으로. 그 다음에 무는 뭐예요? 무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무겠죠. 그리고 계약을 체결을 한다는 거는 계약을 깨면 이 관계는 깨진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기사와 기사 사이에. 그래서 왕하고 기사 또는 또 기사하고 기사, 이렇게 다단계로 피라미드형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기사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기사가 따르는 사람이 되겠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종 관계라고 합니다. 주종 관계를 맺는 제도라 그래서 주종제라 그래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이 기사들은 자기의 영토 안에서는 왕처럼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토를 의미하는 단어를 우리가 장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촌락으로 구성된 자급자족의 경제 단위를 장원이라고 의미를 하죠. 그래서 봉건 사회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주종제하고 장원제가 쌍을 이루는 형태고요. 수업을 마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주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우리 쌍무적 계약관계에서 살펴봤었던 기사가 자기의 영토 안에서는 영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도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기원은 로마에서 있었던 은대지 제도고, 그 다음에 게르만에 있었던 기사와 기사가 계약을 맺는 종사 제도의 영향인데, 이거는 이제 그 배경으로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유럽 세계가 노르만족, 마자르족 이런 상황들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많은 상황에서 보호를 원하는 농민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내가 설사 이 땅에서 도망을 못 갈지라도 세금을 내는 대신에 이제 영주에게 내 몸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래서 자유를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농노를 농민인데 노예의 상태다라고 해서 예속농민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체의 자유는 없다. 그래서 부자유스러운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쌍무적 계약 관계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고요. 한쪽이 관계를 또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계약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토지이고요. 봉시는 이 나누어진 토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지배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의 지배권을 서로 주고받은 다음, 만약에 자신의 주군인 기사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자신의 군사를 동원해서 같이 출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협조를 해야 하는 상태죠. 그래서 요 영주농로의 시스템과 이 기사의 시스템을 비교를 해볼 때는 여기 나오는 주인이 되는 주군이 되는 가신과 기사와 그 다음에 임명을 받은 봉신이 되는 기사는 둘 다 뭐예요? 자유민입니다. 그런데 농노는 어때요? 자유가 없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으로 봉건 국가가 기틀이 잡히게 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봉건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봉건 국가의 특징인 지방 분권적 성격이 가장 강했던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이 지방 분권적 경향이 강하다는 거는 기사들의 자율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왕의 권력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세기 경에는 심지어 영토 절반을 영국이 차지할 정도, 나중에 백년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동프랑크 왕국에서 연장이 됐는데요. 962년에 또 기억할 만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당시에 마자르족이라고 하는 헝가리를 세우는 민족이 이탈리아를 되게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교황의 땅을 좀 보호하는데 이 오토 1세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동프랑크를 계승을 했던 독일의 오토 1세 황제가 또다시 서로마 제국을 너는 계승하는 존재야 라는 별명을 얻게 되면서 다시 한번 교황에게서 관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의 계승자로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고요. 정통성, 로마 제국의 어떤 정당성을 이어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부에서 교황이냐 황제냐, 그리고 이 이탈리아를 지배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교황과 친한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계속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서 이탈리아 내부의 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자, 영국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영국은 당시 노르만의 침입을 가장 심하게 받았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군사력을 지녔던 노르만족의 지도자가 왕권을 쥐고서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넷 중에 왕권이 강한 국가였고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창건한 노르만 왕조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왕권이 강한 편이고요. 그 증거가 영국 지역의 땅을, 토지를 조사를 한 다음 주인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세금을 매길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 건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건국가가 형성되는 장면을 보셨는데, 교과서 117쪽에 이 과정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주종관계에 대한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 이 구조도 주종관계를 맺은 이 영주들이 자신의 장원에서는 농민들과 또 다른 관계를 구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황제와 국왕은 기사들과, 교황은 사제들과 이렇게 계서제, 차례가 있는 서열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